영화를 통해 마음이 열리는 곳 뒷방상영관입니다. 영화가 끝나면 우리는 뒷방에 모여 대화를 시작합니다. 나와 당신의 영화는 우리의 대화를 통해 새롭게 살아납니다. 영화를 통해 마음이 열리는 곳, 비밀스러운 뒷방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안녕하세요. 뒷방 상영관의 무수. 줄라이입니다. 이번 뒷방 상영관 방송은 좀 특별하게 준비를 해보았어요. 최근에 서울국제 여성영화제가 열렸는데 저희 둘이서 그걸 갔다 온 후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짧게 저희 근황 먼저 얘기를 하고 방송 시작해 볼게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혹시 무수 먼저 해주실 수 있나요? 저의 요즘 최대 관심사는 운동이거든요. 그 계속 방송에서 이제 말만 계속 운동을 무슨 하고 복싱 시작한다고 맞아요. 하시지 않았어요? 복싱을 한다고 했었어요. 야심차게 했었는데 야심차게 실패를 하고 이제 복싱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헬스를 해보려고 헬스를 이제 내일 모레부터 저번에도 이랬었는데 뭔가 시작한다고 얘기를 하고 되게 막 진짜 열심히 할 거다 막 이렇게 해놓고 저 그때 그 복싱 시작한다는 방송 들을 때 무수가 평소 자신의 뭔가 체력과 건강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엄청 공감이 많이 돼서 근데 그러면 복싱이 안 맞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내가 진짜 앞뒤 없이 그냥 추천을 받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냥 불나방처럼 뛰어든 거예요. 얼마나 했어요? 3개월 했는데 꽤 했네요, 그래도. 근데 이제 3개월을 제대로 했다고 볼 순 없죠. 그래서 성공적으로 실패를 하고 이제 헬스 시대가 왔는데 이번엔 진짜 좀 열심히 해보려고요. 체력이 진짜 붙이고 저는 또 재활이 필요한 영역이 있어서 그래서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요가를 미리 끊어놓은 게 9월 며칠쯤에 끝났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저도 헬스로 갈아타보려고 마침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요가를 할 때마다 뭔가 내 몸의 균형 이런 걸 맞춰주는 건 되게 좋아요. 막 뭔가 순환도 되게 잘 되고 근데 웨이트는 확실히 안 되는 근육이 안 되죠. 근데 저는 체력이 진짜 저도 엄청 부족하고 거의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거든요. 근데 이런 게 결국 근육을 길러야 다 해결이 될 것 같은 거예요. 맞아. 오래 앉아있을 힘 막 이런 것도. 그래서 저는 원래 약간 요가는 무조건 내 인생에서 같이 가야 된다 이게 있었는데 두 개를 같이 하기엔 너무 여러모로 여유가 안 돼서 그냥 웨이트를 한번 경험을 해보고 다시 그러고 뭐 안 좋으면 요가로 다시 돌아가는 거고 괜찮으면 계속 하고 이런 식으로 저도 할 것 같아요. 저도 괜찮으면 하고 싶은 것들이 되게 많아요. 막 수영도 하고 싶고 막 춤도 추고 싶고 되게 많은데 일단 몸을 고쳐야 된다. 똑딱똑딱 고쳐야 된다. 그리고 저 얘기하고 싶은 거 하나 더 있는데 오늘 그 친구가 하는 카페에 다녀왔는데 그 카페가 오늘 1주년이 됐어요. 아예 친구가 사장님인가요? 사장님이에요. 친구가 카페 사장님이고 이제 친구 아버지가 빵을 구우세요. 그래서 그걸 파는 곳인데 그 다른 친구들이랑 축하해 주려고 깜짝 놀래키려 갔거든요. 근데 너무 뭔가 따뜻했어요. 뭔가 이렇게 축하해주고 그러니까 공간을 운영한다는 거 자체가 엄청 쉽지 않은 일인데 그런 게 잘 알 수는 없지만 그런 것들 생각하니까 뭔가 되게 엄청 멋있게 느껴지면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진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1년을 그걸 해냈다는 게 자기가 완전 대표자가 돼서 하는 거? 저도 그런 나만의 공간을 꾸리는 거나 어떤 자영업이나 이런 꿈이 사실
대한민국 사람들 대부분이 갖고 있잖아요. 저 나만의 공간. 네, 근데 진짜 엄두가 안 나는 것 같아요. 진짜 쉬운 일 아니에요. 저는 CEO가 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혹시 모르는 일입니다. 저는 뭐 운동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나온 것 같은데 최근에 금주를 한 지 좀 됐어요. 오. 그 시기를 세보진 않아서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한 달은 넘은 것 같거든요. 대단하다. 제가 술을 막 자주 마시거나 많이 마시거나 이러진 않는데 뭔가 어떤 자리에 갔을 때 술을 다들 뭐 맥주 한 잔씩 시키는 분위기일 때 그럴 때 그냥 저도 꼭 시키고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건강 이슈가 막 여러 가지가 계속 이게 나았다 하면 다른 게 터지고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지속돼서 근데 그런 게 술을 마시면 항상 너무 악화되는 거예요. 별거 아니었던 것도. 그래서 술을 아예 그냥 끊어봤는데 생각보다 그런 자리에서 내가 술을 안 시켰다고 해서 뭐 그렇게까지 아쉽고 막 이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그동안 내가 몸에 안 맞는 걸 알면서도 그냥 좋아서 마셨었는데 생각보다 안 마셔도 괜찮구나를 이제야 알게 된 것 같아요. 이게 좀 모르겠어요. 나이가 들수록 어렸을 땐 진짜 괜찮았거든요. 술을 아무리 많이 마셔도 괜찮았는데 지금은 한 잔만 마셔도 몸이 망가져요. 지장이 가죠. 네, 취하진 않거든요. 근데 그냥 몸이 망가져요. 그래서 내가 너무 그동안 잘못 살았나? 그런 아니야, 생각을. 이제라도 하면 좋지. 건강 건강이 이슈. 다음 녹음 때는 좀 더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는 걸로 합시다. 네. 저희 잠깐 홍보 타임 가지고 영화 이야기 들어갈게요. 뒷방상영관의 인스타그램이 있습니다. 백투더 시네마라고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다음 달 상영작 소개 그리고 좋아하는 장면 같은 것들을 올리고 있으니까 많이 팔로우 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영화 추천이나 방송 후기 등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인스타그램, 팟빵 댓글, 이메일, 익명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에스크드 등으로 저희에게 전해주시면 저희가 항상 주시하면서 보고 있으니까 방송에서도 많이 소개해드리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에스크드와 이메일 주소는 인스타 프로필 또는 팟빵 소개란을 참고해 주세요. 영화제가 얼마 전에 끝났어요. 잘 다녀오셨나요? 네, 저희가 이번에 다녀온 게 제26회 서울국제 여성영화제인데요. 혹시 언제 다녀오셨어요? 저는 주말,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이틀 가셨어요? 네, 한 편씩 봤어요. 한 편씩.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되게 이따가도 얘기할 거지만 되게 보고 싶었던 영화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만 봐도 성공이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 다음날 뭔가 시간이 의도치 않게 비게 돼가지고 그러면 우리 녹음도 할 거니까 하나 더 봐야겠다 이러고 하나 더 보게 됐어요. 뭔가 저희 뒷방 멤버들이 다 영화제에 관심은 다들 진짜 많은데 저희 둘이 특히 이 영화제 열리는 홍대랑 집이 좀 가깝잖아요. 그래서 아마 저희 둘만 이번에 각자 다녀오게 됐던 것 같은데 이번에 슬로건은 웃음의 쓸모였어요. 혹시 그럼 무수가 본 영화도 좀 웃음 코드가 있었나요? 웃음 코드 있었어요. 있었어요. 둘 다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슬로건이 뭔가 제가 생각한 것보다 되게 라이트했단 말이에요. 항상 그동안 여성영화제가 표방했던 게 좀 더 뭔가 이렇게 앞에 좀 나서는 느낌이 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이 되게 라이트해서 뭔가 새롭다. 근데 그만큼 영화들도 정말 라이트할까? 뭔가 웃음이 담겨 있을까? 이런 게 궁금했거든요. 근데 제가 본 영화도 개막작이었는데 되게 웃음이 많은 영화였어요. 좀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슬로건을 정해놓고 그거에 따라서 영화를 프로그래밍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만큼 작품이 많이 들어왔다는 뜻인 것 같기도 해요. 그거는 생각을 못 해봤네요. 올해 엄청 역대 최다 출품작 이런 거 본 것 같긴 하거든요. 신기해요. 뭔가 계속 그걸 갱신하는 것 같아서 역대 최다 출품 뭐 이런 거. 근데 그거에 비해서 저는 평일에 갔는데 평일 낮에 갔더니 근데 그 제가 본 작품은 워낙 개막작이고 이래서 금방 매진되고 이랬던 작품이라서 그래서 극장에 사람이 진짜 많았어요. 그냥 꽉 차 있었어요. 근데 그거 말고는 딱히 사람이 그렇게 많은 느낌이 아니었거든요. 관객이. 주말은 어땠어요? 주말에는 많은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던 영화 둘 다 매진된 상영작이기도 했고 근데 아무래도 이게 분산되어 있었잖아요. 이번에 CGV 홍대, CGV 연남에서 같이 했는데 시네큐브까지 이렇게 같이 했었는데 기존에는 계속해서 메가박스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계속 한관에서 진행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사람들이 좀 분산되어 있었던 탓도 있지 않나. 맞아. 그리고 그 상암 전에는 신촌이었잖아요. 신촌 메가박스. 맞아요. 근데 거기가 앞에 공터가 원래 되게 넓게 있었어요. 지금은 공사를 해서 조금 바뀌긴 했는데 그래서 항상 거기서 공연도 하고 그러니까 저는 영화제가 또 어쨌든 축제이기 때문에 공연이나 아니면 뭔가 넓은 공터에서 다 같이 모여서 아 오늘 사람들이 이만큼 왔구나를 뭔가 감각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그래도 신촌에서 되게 잘 됐었고 상암도 그나마 됐었던 것 같거든요. 거기도 어쨌든 막 한 층이 되게 넓은 구조잖아요. 경기장 안에 있는 거라서. 근데 이번에는 그 CGV 극장 2개가 되게 작고 다 막 에스컬레이터로 계속 이동을 해야 되는 구조고 그래서 갔는데 또 그나마 있던 로비도 공사하고 있어서 다 막아놨더라고요. 저 연남 지점을 그냥 한번 가봤었거든요, 주말에. 근데 그 축제 분위기가 하나도 안 나더라고요. 맞아요. 그 상암에서 할 때는 문화비축기지를 쓰기도 해가지고 개막식 할 때나 그 분위기가 좀 낯섰는데 진짜 축제 분위기가 이번엔 개막식을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좀 그런 부분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개막식이 원래 항상 공연도 막 자우림 부르고 새소년 부르고 막 이랬었잖아요. 근데 올해는 예산 이슈로 아예 공연을 못했대요. 그렇구나. 그리고 개막식도 저도 처음에 가고 싶어서 공연 당연히 있을 줄 알고 알아봤더니 그냥 초청받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그냥 작게 치른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공연을 못하니까 일반 관객한테 뭔가 오픈하기가 좀 애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모로 아쉬웠던 것 같아요. 저는 예산 얘기할 때마다 너무 화가 나요. 이 문화예술 전반적으로 다 진짜 체감할 정도로 예산이 삭감돼서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니까 축제 분위기가 하나도 안 나는 게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한번 가봤던 그 연남 CGV 쪽은 엄청 코너에 그냥 그 자활분들이 이렇게 테이블 놓고 모여 있었고 말고는 진짜 관객이 너무 없는 거예요. 관객보다 자활이 더 많은 그런 느낌? 물론 상영관 안에는 관객분들이 계셨겠죠. 근데 저는 주말에 그냥 한번 근처 들른 김에 한번 봤었는데 그거 보고 너무 확 체감이 되는 거예요. 영화제가 이렇게 어려워졌구나. 어려워진 탓도 있었구나. 저는 이제 전 되게 철없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상암 살 때는 제가 그때 살던 동네랑 되게 가까웠어요. 상암. 그 메가박스 상암이. 근데 또 지금 사는 동네랑 CGV 홍대랑 가깝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를 영화제 따라다니나 이러면서 그렇네요. 공교롭게. 되게 공교롭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를 따라다니네. 너무 좋다. 막 이렇게 했었는데 철없는 생각이었네요. 상암대가 진짜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지 않았어요?
걸어 다닐 수도 있고 저 이번에도 걸어서 갔어요. 영화 조금 걸리긴 하는데 그래도 걸어서 보러 다녔어.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영화제 가면은 사람들 이렇게 복작복작하고 티켓 카탈로그나 막 이런 거 들고 이렇게 삼삼오오 이렇게 모여서 서 있고 아는 사람 마주치고 이런 게 저는 제가 생각하는 영화제라서 관객이 그래서 로비에 관객이 별로 없는 게 아쉬웠던 것 같아요. 뭐 그런 관마다 관객이 몇 명씩 들었는지까지는 제가 체크를 못해서 그거는 알 수가 없는데 그래서 좀 축제 분위기가 안 나는 거 그런 게 많이 아쉽지 않았나 싶네요. 시네큐브는 어땠을지 그러니까요. 또 궁금해서 혹시 가보신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영화제 가면 약간 미어캣이 돼가지고 아는 사람 혹시 없나 이렇게 찾아보게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 꼭 한 명씩 있어요, 진짜로. 근데 저 이번에도 되게 오랜만에 친구를 본 거예요. 그래서 좋긴 했는데 그렇네요. 이번에 그래도 2작품이나 보셔서 저는 딱 하나밖에 못 하나 봐가지고 보셨어요? 네. 그럼 천천히 얘기 나눌 수 있겠네요. 네. 제가 아까 이제 좀 그 카페 친구 카페 다녀오면서 오고 가는 동안 그 전주 때 했던 방송을 들으면서 이렇게 왔거든요. 근데 그때는 뭐 넬리가 20편 보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20편 할 얘기가 너무 많겠다 이랬는데 그때 진짜 들어보면은 점점 갈수록 뒷순서로 갈수록 시간에 쫓기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끝까지 들어보진 못했는데 그거 자체가 너무 웃겼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뭐 한 편씩 천천히 얘기를 해도 되고 영화제에 대한 얘기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중간중간에 영화제 자체에 대한 얘기를 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무수가 2개를 봤으니까 저의 저 앞뒤로 하실래요? 하나 하고 네. 줄라이 하고 저하고 저는 이번에 뭔가 딱 테마가 딱 있었던 게 2편 다 다큐멘터리였고 그 영화제의 제작 지원을 받아서 만든 작품들이었어요. 그래서 영화제의 쓸모란 무엇인가 그거를 되게 체감을 했었던 왜냐면 2 작품 다 저는 되게 좋게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막 그래서 여성 영화제를 검색했는데 막 거기에 여성 영화를 통한 영화의 다양성 확대에 기여하는 최고의 국제 영화제, 여성 영화인 발굴 및 제작 지원, 국내 여성 영화인 네트워크 활성화 및 지원 이렇게 써 있는데 너무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 영화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단순히 영화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신생 영화도 이렇게 개발하고 이제 그 네트워크도 이렇게 형성하고 이런 역할을 다양한 역할들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좀 그런 게 어느 때보다도 체감됐던 것 같고 제가 첫 번째로 그 말씀드릴 영화는 박정미 감독의 담요를 입은 사람입니다. 이거는 전주 영화제에서 워크 인 프로그레스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제 후반 작업 단계에 있는 장편 영화를 지원을 해서 시사회를 해서 뭐 작품을 소개한 다음에 좀 당선이 되면 이제 후반 작업 지원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인가 봐요. 그럼 올해 전주에서 상영을 했었나요? 네. 전주에서 뭐 상영을 이름이 한번 들어본 네, 전주에서도 같아서. 상영을 했고 인천 디아스포라에서도 했고 춘천에서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제가 이게 책이 있거든요. 이 영화에 앞서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원으로 사는 삶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것도 자서전인데 이제 그 영화 얘기를 차근차근 해보자면 이제 2년 동안의 이야기인데 그 박정미 감독이 2년 동안 진짜 영원이라는 게 빵원 돈 없이 세계 여행을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가지고 진짜
전문적인 감독이 아니니까 그냥 가슴에 카메라를 달고 켜고 끄기만 했대요. 그래서 영화 화면이 엄청 흔들려요. 막 자전거 타고 다니거든요. 엄청 흔들려. 그래서 막 보면서 멀미하는 관객들도 있다고 하고. 그런데 저는 어려움 없이 되게 잘 봤고요. 그 책을 너무 감명 깊게 읽었어가지고 사실 작가님이랑 개인적으로 만난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으니까 더 궁금하고 더 이렇게 너무 좋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영화를 계속 보고 싶었는데 그 계속 예매 실패해가지고 못 보다가 드디어 여성영화제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숏이 완전 하나밖에 없어요? 뭐 다른 구도로 다른 촬영하는 게 그게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없어요. 진짜 특이하죠. 네, 보통 핸드폰으로도 조금 찍을 음. 법한데 진짜 혼자 여행하고 그러니까 뭐 다른 숏이 전혀 없고 그러면 감독님 얼굴도 안 나오겠네요. 완전. 거의 안 나와요. 다 시점샷인 거네요. 그래서 진짜 거의 안 나오고 조금 나오는 그러니까 후반에 추가로 촬영한 여행을 갔다 와서 또 사는 모습을 조금 보여주시는데 그 정도의 장면만 얼굴이 나오고 얼굴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 자전거도 타고 히치하이킹도 계속 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계속 흔들리고 막 히피들이랑 트럭 같은 거 타고 다니는데 같이 멀미나는 그런 기분이 드는데 오히려 그래서 약간 그게 보는데 불편한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더 생생한 다큐멘터리의 느낌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대충 그 얘기를 드리자면 한국에서 직장을 잘 다니시다가 문득 뭔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때려치고 영국으로 워킹홀리데이를 갔는데 이제 한국 회사 같은 데 입사를 해가지고 너무 갑질도 심하게 당하고 근로 환경도 너무 악조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해고를 당했나?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없어서 되게 무기력해 있었는데 이제 그러다가 영원으로 사는 프로젝트를 생각하게 된 거예요. 내가 돈 없이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작가님 표현으로 무기력보다는 무모함을 선택하고 싶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여행이고 처음 1년은 자전거로 여행을 하고 그 다음 1년은 자전거를 이제 없애고 그 다시 자전거를 어떤 샵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거든요. 그 자전거도 산 게 아니라 그래서 그걸 다시 돌려드리고 히치하이킹을 하면서 생활을 하는 여행이에요. 그래서 뭐 다른 사람 보트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보트 대신 봐주기도 하고 이제 그걸 뭐라고 하더라? 쓰레기 뒤져서 음식 이렇게 구하는 그런 걸 지칭하는 용어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하고 게더링이라고 이제 특정 지역 장소에 모여서 사람들이 뭔가 영적인 그런 모임을 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뭐 레인보우 게더링 노매드랜드 느낌이 나네요. 맞아요. 그런 것도 하고 우핑이라고 이제 농장에 가서 그 일을 도와주면서 숙식을 해결하는 그런 뭔가 다양한 공동체랑 삶의 방식을 경험하면서 1년을 처음에 계획했는데 그 계획했던 1년을 달성을 해요. 그래서 돈 없이 사는 방법은 이제 알게 됐다. 돈 없이 살 수 있겠다. 이렇게 됐는데 뭔가 어떤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공허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년의 여행이 추가가 돼요. 그래서 그때 초반에는 작가님의 개인적인 이야기 하나도 안 나오거든요. 이 사람이 뭐 때문에 이렇게까지
이런 여행을 하는지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는데 그 시점에서 작가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게 제작 지원을 하면서 멘토링을 받는데 영화 초반 작업했을 때는 자기 이야기가 없었대요. 근데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작가님의 본인 이야기를 넣는 게 좋겠다는 그런 조언을 받고 이렇게 넣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좀 어떤 그 중요한 테마가 두려움이었는데 어떤 두려움이 있었고 거기에서 계속 도망치면서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고 예를 들어 그 작가님 군대를 가셨었거든요. 여성분이신데 군대에서 생활을 하셨었어요. 다른 나라에서요? 아니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근데 어떤 통제할 수 없는 불안 앞에서 좀 강해지고 싶어서 군대를 가기를 선택했지만 뭔가 자기가 통제당하는 환경을 이기지 못하고 뛰쳐나왔어요. 그래서 뭔가 그 이야기를 처음에는 좀 꺼내기 싫어했었는데 뭔가 그런 두려움이 뭔지 알고서야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뭔가 그 다시 시작된 여행에서는 계획했던 대로가 아니라 흐름에 따라서 한번 가보자. 이래서 완전 계획 없이 무작정 지나가다가 만난 히피들이랑 여행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뭐 슬로바키아, 튀르키예, 이란 뭐 이런 데를 다 히치하이킹으로 여행하는데 근데 보면은 저도 막 인간애가 피어날 만큼 막 이란 가서는 엄청 환대를 받거든요. 거기가 뭔가 무슬림이 많으니까 그 게스트는 신이 보내신 거니까 환대를 해야 된다는 그런 문화가 있나 봐요. 그래서 엄청 이렇게 막 우리 집 갈래? 우리 집에 밥 있어. 뭐 잠잘 수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 따뜻하게 대해주거든요. 그래서 되게 위험할 것 같았는데. 그쵸. 저도 되게 의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작가님도 마음이 엄청 풀려서 우주가 나를 돕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 나라에서 되게 큰 사고를 당할 뻔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좀 큰 충격을 받고 어떤 고비를 맞이하지만 근데 이제 그 상황에서 내가 그 두려움을 계속 안고 살 것인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람들을 믿으며 살기를 선택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행을 계속 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뭔가 여정이 끝나는 데까지 이야기가 이어지고 이제 마지막에는 지금 어떻게 사시는지 그런 이야기가 좀 나오는데 강아지 2마리랑 그 지리산에서 빈집을 고쳐서 이렇게 사시는데 지금도 거의 소비를 거의 하지 않고 그냥 좀 자급자족하면서 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책 쓰는데 6년이 걸렸고 영화를 만드는데 4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막 그 저희가 GV가 있는 상영을 봤었는데 그때 10년 동안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동기 부여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관객분이 해주셨는데 자기가 그 일을 최우선적으로 둔 게 아니고 내가 하루하루 사는 삶을 그냥 우선적으로 두고 그냥 이 일은 그 부분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그 시간을 이렇게 보낼 수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뭔가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충분히 이야기를 다 못하는 기분이에요, 지금. 뭔가 엄청 되게 보면은 엄청 영적인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뭔가 그 GV 하실 때도 그 같이 진행하셨던
영화 기자님이 막 다 같이 수련을 하는 기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주셨어요. 그러면 책을 먼저 내시고 그 다음에 영화를 작업을 하신 거예요? 막 중간에 하다가 같이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책으로 쭉 쓴 다음에 구성을 그 책으로 구성안을 짠 셈 치고 이제 그 이후부터 영상을 편집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촬영 시작할 때는 그게 영화로 만들어야지 하고 촬영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하신 거예요? 기록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있으셨대요. 뭔가 딱 처음부터 영화를 기획하신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어떤 설명 같은 것들을 뭐 영화의 나레이션 같은 게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무슨 책을 봤기 때문에 더 알고 있는 거예요? 나레이션이 있었고 근데 아무래도 책을 봤으니까 알 수 있었던 것들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의 내용이 비슷해가지고 근데 아무래도 영상물이 이제 기획된 이렇게 막 이렇게 짜여진 곳에서 한 게 아니다 보니까 감독님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떤 갈등 장면 되게 막 이렇게 날 세웠던 그런 위험했던 그런 장면들은 없거든요. 그럴 때 막 카메라를 들이밀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그래가지고 뭔가 책에서 얘기한 게 다 온전히 담기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나레이션으로 좀 보충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숏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정보 전달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했는데 근데 책을 먼저 쓰셨으니까 나레이션이 더 좀 좋았을 것 같긴 해요. 맞아요. 그냥 중간중간에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거나 아니면 영상은 내보낼 수 없지만 음성은 내보낼 수 있을 때 그럴 때는 다른 화면으로 대체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편집 방식을 선택하셨더라고요. 정말 너무 좋아가지고 다들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친구랑 같이 봤는데 그냥 뭔가 좋았지 막 이러면서 좋음을 되게 강요했던 기억이 나네요. 저도 친구랑 같이 봤는데요. 제가 본 거는 개막작이었던 뒤죽박죽 내 인생이에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개막식에서 보지는 못했고 저는 그냥 이것도 근데 이게 영화가 인기가 되게 많아서 주말은 다 매진이었어요. 그리고 주중도 몇 개 안 남아있는 거를 되게 힘겹게 취소표를 잡아서 영화를 봤고요. 이 영화의 감독은 지난해에 돌아가셨다고 해요. 소피 필리에라는 감독님이신데 제가 이 영화 트리비아 관련해서는 중앙일보의 나원정 기자님이 쓰신 것들을 참고를 많이 했는데요. 이 감독님이 저는 사실 이 영화로 처음 봤는데 그동안 여기 여성영화제에서 작품 상영을 좀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이 7번째 장편이자 마지막 작품이었고요. 그동안의 필모그래피가 여성의 약간 생애 주기별로 혼란스러운 어떤 상을 되게 섬세한 코미디로 담아오는 작업들을 많이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신경쇠약 직전의 신부, 마고가 마고를 만났을 때 이런 작품들이 여성영화제에서도 상영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영화가 좋았어서 다른 작품들도 기회가 된다면 찾아볼 것 같고요. 그리고 영화 줄거리를 조금 소개를 해드리자면 바르베리 비셰트라는 여성이 주인공인데요. 이름을 줄이면 바비가 돼요. 그래서 그걸 되게 싫어하면서 살아온 사람이고 지금 중년의 나이에 있는데 뭔가 자신의 내면과 일상이 조금씩 뭔가 붕괴되고 어긋나는 거를 경험을 해요. 그래서 카피라이터인데 자기가 쓰는 광고 문구에 대해서 주위 반응도 되게 안 좋고 시집을 냈었는데 이 사람을 시인으로 봐주거나 기억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리고 아들, 딸한테 되게 많은 애착과 애정을 가지고 있는데 그 둘과의 관계도 좀 신통치 않고
특히 딸이 친구와 자기에 대한 약간 험담을 나누는 거를 어쩌다가 이렇게 듣게 되는 장면이 이게 있는데 마상이야. 그게 어쨌든 코미디를 표방하고 있어서 웃음을 느낄 수 있게 연출이 되긴 했는데 그래도 그 말들이 되게 맵고 아프거든요. 딸이 하는 말이 약간 성적인 험담도 조금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고 이제 이 주인공인 비세트는 연인이 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 엄마가 뭐 여자로서 매력이 있어? 막 이런 식의 말을 딸이 하거든요. 그래서 좀 너무 타격이 큰 말들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비세트는 근데 이런 되게 안 좋은 상황들이 있는데도 막 그렇게 힘들어하거나 막 혼자 있는 것에 대해서 외로워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되게 특이한 점인데 근데 어쨌든 그렇게 주변 상황들이 뭔가 하나씩 다 되게 어그러지고 뭔가 안 좋게 흘러가고 있는데 그러다가 이 사람이 갑자기 한번 쓰러지고 그 다음에 바로 정신과 병원에 입원을 하는 장면이 그려져요. 근데 거기서 그 병원에서의 있는 이 사람의 모습은 영락 없는 환자의 모습이 맞아요. 그 전반부에서보다 훨씬 더 뭔가 너무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그럴 때도 이 사람은 뭔가 신기하게 막 걱정이 되진 않아요. 이상하게 밝고 이상하게 건강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이 영화도 너무 특이하고 이 주인공도 너무 특이하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하면서 영화를 봤는데 그래서 이 영화가 전반과 후반으로 딱 나뉘어지는데 그 중간 지점이 그 정신과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는 그거고요. 근데 그 병원에서 있다가 완전히 이제 병원에서는 뭔가 이 사람이 괜찮아졌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퇴원을 하고 그 딸 아들과 관계가 조금 더 좋아져서 같이 여행을 가기로 하는데 갑자기 이 비셰트가 딸한테 아들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나 혼자 여행을 하고 싶다. 그래서 아들한테는 비밀로 하고 너가 그냥 나 보내줘라. 보내주는 거에 좀 도움을 줘라 라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 원래는 아들하고 그나마 사이가 더 좋았고 딸하고는 그렇게 안 맞는 사이였는데 그 부탁을 딸한테 하는 것도 되게 의외였어요. 근데 분명 저는 딸이 완전 반대할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 아들이 좀 더 엄마를 존중해주는 편이고 딸은 되게 엄마 무시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알겠다고 조금 처음에는 거부 반응이 있었지만 그냥 알겠다고 보내주고 아들이 이제 뒤늦게 와가지고 뭐야 엄마 어디 갔어 하면서 막 걱정하니까 엄마 뭐 성인인데 애도 아닌데 괜찮지 않을까? 막 이런 식으로 딸이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이 사람이 혼자 모험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어렸을 때 방학마다 와서 친하게 지냈던 친구를 만나기도 하고 우연히 본 광고지에 어떤 지역에 영주가 되라는 광고지를 보고 그냥 거기에 꽂혀서 바로 그냥 거기를 가요. 그래서 약간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갑자기 그런 느낌으로 영화가 변하거든요. 그래서 거길 가가지고 진짜 딱 한 평의 땅을 딱 사고 영주라는 칭호를 막 받아요. 그 땅을 판 사람한테서. 그래서 막 진짜 광활한 대자연밖에 없는, 그러니까 친구한테 나 그 땅에 영주가 들어갈 거야 라고 했을 때 거길 누가 가? 친구가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정도로 진짜 그냥 정말 자연밖에 없고 관광지가 아닌 곳인데 그 땅 한 평을 사서 너무 행복해하고 너무 만족스러워하면서 영화가 끝나거든요. 근데 이게 영화 제목이 원래 원제는 프랑스어라서 제가 그 프랑스어 원제는 모르고요. 그걸 영어로 이제 나온 제목이 This Life of Mine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 사람이 카피라이터다 보니까 초반에 그 아무것도 없는 빈 화면에 이 문장을 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프랑스어 원제도 이거랑 가깝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한국어로 번역이 된 영화 제목은 뒤죽박죽 내 인생이에요. 그래서 좀 더 초월 번역을 한 거죠. 우리나라 제목이. 근데 저는 이게 훨씬 더 영화랑 가까운 제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속뜻은 진짜 내 인생 이게 맞는데 근데
이 영화의 어떤 형식적인 면도 되게 친절하게 가거나 서사 중심적으로 흐르지 않고 이 사람이 약간 뭔가 기억이 좀 드문드문 끊기고 이런 증상이 있는데 영화도 정말 그냥 그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인과관계도 별로 없고 그냥 약간 정신 차려보면 이 사람 갑자기 병원 들어가 있고 갑자기 퇴원해서 모험 간다고 하고 막 이런 되게 불친절한 게 영화가 진행이 되는데 근데 그 형식 자체가 이 사람이 지금 자기 인생에서 겪고 있는 걸 너무 잘 보여주기 때문에 영화를 저 처음 딱 다 보고 나서는 좀 멍했어요. 내가 뭘 본 거지? 약간 친구랑도 딱히 소감을 나누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다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볼수록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친구랑도 뒤늦게 진짜 좋았다고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봤던 건 제가 좀 중년 여성의 위기를 다룬 영화를 좋아해요. 그 미아 한센 러브에 다가오는 것들 아세요? 압니다. 네, 제가 그 영화를 정말 좋아해서 그 영화를 딱 보고 나서 그런 취향이 생긴 것 같아요. 그 영화 진짜 좀 힘든 내용일 줄 알고 봤다가 생각보다 너무 큰 감동과 위로를 받아서 내가 그냥 무의식적으로 뭔가 막연하게 느끼는 미래에 대한 노화에 대한 불안함, 두려움 이런 것들을 그 영화를 통해서 진짜 큰 힘을 받았어서 그 뒤로 이 키워드에 되게 관심을 많이 갖게 됐는데 이번 영화도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희한한 게 그 두 영화의 공통점이 주인공들이 되게 강하다는 거. 되게 연약한데 강하다는 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나는 저렇게 강한 모습일 수 있을까? 저렇게 덤덤할 수 있을까? 저렇게 아무 외로움도 안 느끼고 초월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 사람들도 진짜 완벽한 모습만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냥 지금의 나로서 이 인생을 그냥 열심히 잘 살아가다 보면 지금의 내가 어디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 배우고 얻고 성장하고 하는 것들이 어디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게 다 그냥 그대로 남아서 미래에 뭔가 어떤 두려움이 왔을 때도 그때의 내가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뭔가 헤쳐나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그런 영화들을 보면 좀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는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 좀 코미디 영화라서 저는 좀 피식피식하면서 되게 재밌게 봤는데 아무도 안 웃으시더라고요. 좀 진짜 대놓고 감독이 좀 많이 웃으세요 하면서 만든 영화인데 뭔가 우리나라랑 그게 코드가 안 맞는지 다들 많이 안 웃으시긴 했어요. 근데 그래도 저는 좀 재밌게 봤고 영화 형식적으로도 되게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 해서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뭔가 제목만 보고서도 되게 끌렸던 작품인데 얘기를 들을 수 있어서 좋네요. 저도 웃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니까 그 담요를 입은 사람도 되게 웃긴 게 많았는데 좀 그 감독님이 좀 위트가 있으셔가지고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삶을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자기가 살아보지 않았던 그런 거에 엄청 불편함을 느끼거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 되게 솔직해요. 그래서 이해 안 가. 난 못해. 막 이런 것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엄청 공감되기도 하면서 좀 재미있게 편집을 많이 해주셔서 좀 다 같이 웃으면서 봤던 것 같아요. 완전 편집이라는 거 다 혼자 하신 거예요? 혼자 하시진 않았는데 그 대부분은 자기가 작업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편집자분이 한 분 더 계시는데 근데 땅을 사고 끝나요? 영화가? 땅을 사고 그 영화에서 예전에 한 번 더 잠깐 출연했던 이웃으로 잠깐 나온 남자가 있는데 멀리서 음악 소리가 들려서 이 주인공이 되게 막 음악 꺼 막 이러면서 그 음악이 흐르는 곳으로 막 갔더니
그 자기 동네에서 봤던 남자가 거기서 그 사람도 자기만의 그 일평을 갖고 음악을 연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뭐야 당신이 왜 여기 있어? 약간 이런 식으로 되게 짧은 그냥 스몰 토크를 나누고 영화가 끝나고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요. 그 중간에 갑자기 쿠키로 다시 영화가 나와요. 그래서 그 주인공이 엄청 멀리 이렇게 떠있는 무지개 같은 걸 보고 영화가 다시 끝나요. 미치겠다. 지죽박죽. 네. 아, 우와, 재밌다. 뭔가 멍하게 됐다는 게 뭔 말인지 너무 알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진짜 어쨌든 정말 자기만의 한 평을 갖고 그제서야 자유로워진 느낌이 있거든요. 영주라는 친구를 진짜 진심으로 좋아하고 그 주인공이. 그래서 그게 뭔가 그 장면이 진짜 대자연이 같이 나와서 해방감도 있으면서도 좀 짠하기도 해요. 이 사람이 진짜 원했던 게 저거일 텐데. 왜냐하면 진짜 이 사람이 쓰는 언어가 되게 독특해요.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가 잘 안 이어져요. 근데 그게 이 사람이 시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사회적인 언어를 잘 사용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더 이 사람은 나만의 영역에 대한 게 되게 중요한 사람인 것 같은데 그게 항상 그래서 쉽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영화를 보는 내내 느끼는 건 진짜 모두와 불화하고 있다, 이 사람. 너무 힘든데? 사회랑도 계속 뭔가 불화하고 상담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상담사랑도 계속 뭔가 잘 안 되는 느낌? 약간 이 상담이 주인공한테 진짜 도움이 되고 있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근데 마지막에 가서야 딱 진짜 비로소 완전해지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그런 식으로 고립되는 게 항상 정신건강에도 그렇고 되게 안 좋다고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그 사람한테는 그게 구원 같은 느낌인 거예요. 진짜 혼자가 되는 거. 그래서 그런 점에서도 되게 독특했던 것 같아요. 뭔가 영화가 맞닿는 부분도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지금. 이 시대는 이제 자기만의 방이 아니라 자기만의 땅인가 봐요. 자기만 땅. 혼자가 된다는 게 외롭게 느껴지기도 하면서 정말 단단하게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홀로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할 두 번째 작품은 콘크리트 녹색섬이라는 다큐멘터리예요. 이것도 7년이 걸렸대요. 긴 시간이 걸렸다는 것도 되게 비슷한 점인데 감독은 이성민 감독님이고 자기가 어렸을 때 살던 개포동 아파트 단지가 재건축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 마지막 모습을 기록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단순하게 어떤 기록의 차원에서 찾아가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사람들을 불러서 같이 산책하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그 아파트에서 어떤 경험을 가졌는지 그리고 주위에 막 그 몇십 년 동안 한 자리에 계셨던 소아과 선생님, 뭐 마트 아저씨 막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런 추억들을 이렇게 곱씹어 보다가 문득 거기에 있는 이제 그 아파트 단지가 개발될 예정이니까 좀 거의 버려져 있다시피 해가지고 그 초목이 엄청 우거져 있는 거예요. 근데 문득 그 나무들에 집중하는 그런 방향의 전환을 갖게 돼요. 그래서 그 나무들을 살펴보고 같이 산책하고 그림도 그려보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개포동 그곳 프로젝트를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추억, 기억 이런 것들이거든요. 뭔가 그런 재건축이 되고 어떤 장소가 허물어지고 새로 짓고 할 때 그런 추억과 같은 것들이 중요하게 가치 있게 다루어지지 않는다? 그런 점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다양한 나무들이 심겨져 있고 엄청 이렇게 개성 있게 잘 자라 있어가지고 뭔가 아직 수명도 되게 많이 남아 있고
그 나무들을 보존할 만한 가치가 너무 있는데 근데 어쨌든 그 계획이 있으니까 건축 계획이 있으니까 다 잘릴 위험에 처한 거예요. 근데 그래서 막 VR로라도 기록을 해놓자 해서 뭐 서울 시립대인가 연구원들이랑 같이 VR로 기록하기도 하고 뭐 사진 찍기도 하고 그분이 사진 작업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사진 찍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 새로 지어진 아파트 단지에도 공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공원이 있는 구역의 나무들만이라도 살려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의 그루 수가 총 22그루였는데 이 나무들만이라도 살려보자 해서 갑자기 약간 투사가 돼가지고 근데 뭐 되게 싸우는 듯한 그런 느낌은 아닌데 되게 열심히 막 구청에도 전화해보고 여기 토지 조합에도 전화해보고 그러면서 계속 그러니까 막 얘기하니까 되게 열심히 응대는 해주시는데 막 거기 그 구청 담당 직원분도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해가 안 되네요. 왜 이렇게까지 나무에 집착하시는지 막 이렇게 말하기도 하시고 근데 본인도 뭔가 그거를 바로 그때 바로 막 언어로 설명할 순 없지만 그 나무를 살려야 된다는 그 감각이 뭔지 저는 너무 알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22그루 있는 그 구역을 콘크리트 녹색섬이라고 별칭을 지어가지고 그래서 거기를 존치하겠다고 약속을 받는데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토지 계획이 뭔가 수정이 되었다면서 결국은 이렇게 다 잘려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계속 이렇게 걱정되니까 살펴보고 이렇게 오가는데 그런 시민들 인터뷰도 많이 하고 이제 거기 공사하시는 분들의 얘기도 좀 담겨 있고 그런데 좀 되게 인상 깊었던 부분은 그 나무들을 새벽에 막 바라보다가 문득 자기가 나무들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던 건 줄 알았는데 나무도 자기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거 되게 퍼펙트 데이즈스럽네요. 근데 그게 너무 갑자기 저도 되게 와닿으면서 그 영상이 이게 담요를 입은 사람이랑 다르게 드론 촬영도 되게 많이 했고 이게 사진 작업을 하셔서 그런지 되게 영상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막 그 장면도 진짜 나무가 관객을 보는 것 같고 막 그런 느낌이 막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었고 근데 이제 또 재밌었던 부분은 이제 벌목업체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은 이제 시키는 일을 하는 거니까 어떤 악감정이 있거나 어떤 자신의 계획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작업을 하니까 이제 이 감독님을 오히려 걱정하고 응원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그루터기라도 보관을 하자 해서 그럴 때 그냥 도와주시기도 하고 아니면 되게 시민들 분 중에서 아파트 주민분 중에서 이거를 아파트를 어떻게 그냥 나무들을 존치할 수 있겠느냐 어쩔 수 없는 거다 이렇게 말하던 어르신이 있었는데 그런 좀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어르신에게도 막 그 사진 찍는 걸 선물하기도 하고 그런 좀 인간적인 모습들이 많이 담겨져 있었던 게 영화의 좀 좋은 점이었었던 것 같아요. 막 이거를 되게 적이 있어서 막 싸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렇다고 막 재건축이 나쁘다, 자본주의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영화도 딱히 아니고요. 근데 그냥 그 아파트를 돌아보는 자기의 이야기를 시작해서 좀 거기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되게 열심히 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저는 느꼈어요.
이것도 여성영화제에서 피치앤캐치 창작 지원을 받아서 제작한 작품이고, 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정말 의미가 있구나 그렇게 많이 느꼈었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그렇게 환경을 주제로 한 다큐를 볼 때 뭔가 압도되는 장면 같은 게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정도로 그 감독님이 진짜 많이 바라보고 생각하고 왜 소중한지에 대해서 본인도 스스로에게 계속 질문을 던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찍어내는 풍경은 진짜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영화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새만금을 다룬 영화가 있었거든요. 수라? 아, 네. 수라 볼 때도 진짜 경이로웠어요. 그게 맞아. 아, 극장에서 보길 진짜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래서 이번 작품도 사실 초중반 정도 얘기 들을 때까지는 그동안 그런 영화가 좀 많았잖아요. 그 특히 뭔가 재개발이 된다. 내가 예전에 살았던 동네가 재개발이 된다. 이런 걸 다룬 영화가 되게 많았어서 뭔가 그렇게 새로운 느낌은 아니네 했었는데 뭔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얘기가 듣는데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엄청 궁금해졌던 것 같아요. 영화가. 이 작품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것도 GV를 했었는데 이게 둘 다 다큐멘터리라는 점이 되게 좋았었던 것 같고 그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거는 진짜 엄청난 장점이잖아요. 그래서 막 그 이성민 감독님은 그때 GV 때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7년은 너무 긴 것 같다. 다음에는 좀 호흡이 짧은 걸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긴 하셨는데 그 시간이 담겨 있다는 게 정말 다큐멘터리로서는 엄청난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진짜 다들 궁금하면 보셨으면 좋겠고 담요를 입은 사람은 아마 개봉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콘크리트 녹색 섬은 아직 개봉 예정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화제에서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도. 그러면 저희 마지막으로 영화제에 대해서나 아니면 봤던 영화에 대해서 그들 각자만의 영화관 같은 소감을 나눠볼까요? 나눠보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번에 영화제에서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맡겨놓은 티켓이라는 현장 후원 이벤트였어요. 맞아. 이게 어떤 영화인 선배 동료들이 영화제 티켓 값을 기부를 하고 메시지를 남기면 그게 15살부터 만으로 24살까지에 해당하는 여성분들이 그 티켓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영화를 무료로. 그래서 보통은 영화제들이 요새 다 어렵기 때문에 영화제 후원해달라 이런 얘기는 진짜 많이 하고 막 텀블벅 같은 것도 많이 올라오고 하는데 이렇게 현장에서 선배가 뭔가 후배를 위해서 티켓을 맡겨놓고 이런 거는 저는 못 봤던 것 같아서 되게 어떤 연결되는 감각, 어떤 연대의식 이런 것들을 그냥 바로 다 보여주는 게 너무 좋고 좀 더 축제의 현장감이 느껴지는 이벤트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뭐 당첨 선물 막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 선물로 한 책들도 다 너무 읽어보고 싶은 책들인 거예요. 문소리 외 9명이 쓰신 부디 계속 해주세요. 그리고 세자매 이야기, 그리고 윤가은 감독님의 호호 막 이런 책도 당첨 선물이더라고요. 그래서 선물도 진짜 너무 좋다. 여성영화제 항상 너무 좋은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놓치기 쉬운 영화제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저는 매년 뭔가 항상 가려고 하는데 항상 정말 좋은 작품들 많이 만났었던 것 같아요. 이게 서울에서 하는 영화제는 아무래도 다들 다른 지역에서 하면 그냥 딱 그 기간에 아예 내려가서 그 영화제에만 집중을 하는 시간을 갖는데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보통 서울에 있는 영화제가 열리면 귀찮아서 안 가게 되거나 소중함을 모르죠. 맞아요. 그리고 가더라도 막 며칠 가고 이러지 않고 그냥 한번 저처럼 한 번 가고 말고 그러거든요.
그게 그래서 오히려 서울에서 열리는 영화제가 관객들이 그렇게 많이 안 오는 것 같아요. 저는 전에 여성영화제 자원활동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되게 좋았던 기억이 있어서 근데 코로나 기간이라서 많이 이렇게 활동가들끼리 교류도 못하고 그러긴 했지만 그 여성영화제만이 가진 힘이 있다는 걸 진짜 많이 느껴가지고 이 영화제를 계속 지속하고 싶은 힘이나 이런 것도 많이 느껴가지고 되게 좋았었던 것 같고 저는 이제 담요 입은 사람을 너무 몰입해서 봐가지고 아직 여운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막 그 소감 같은 걸 그냥 제가 개인적인 글로 남겨놨는데 그거를 지금 다시 보고 있어요. 근데 뭔가 저도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는 데 있어서 이 감독님이 이 책과 영화를 이렇게 결과물로 만드는 데까지 그런 시간과 태도를 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뭔가 그냥 나의 삶 자체가 중요한 거고 그 어떤 특별한 것이 나의 삶보다 우선할 수 없고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느꼈고 영화가 뭔가 포스터에 홈이라는 단어가 있었나 그랬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 마침내 집을 찾아가는 그런 여정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그 집을 짓고 사시니까 근데 그래서 집을 찾았다는 거라기보다 그냥 내가 있는 여기가 집이다라는 어떻게 보면 되게 뻔하지만 뭔가 되게 설득력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상영이 끝났으니 계단 조심하셔서 천천히 나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화도 기대해주세요. 안녕.